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역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제목인데요. 요것도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습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먼저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했었는데,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데이터셋이 이 원의 분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데이터셋을 클래시파이하는 이 선이 이제 파란색이나 주황색 선이 하나의 클래시파이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선이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었죠. 반면에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이후에 파란색 선이 조금 바뀌어도 그 데이터셋 하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기에 훨씬 더 데이터셋 노멀라이즈 한 게 훨씬 실제로 제가 저번에 코드의 성능을 비교해 드리면서 실제로 학습을 훨씬 더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리고 왜 대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의 식을 보여드렸었어요. 첫 번째 식이 먼저 현재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그 전체 데이터의 범위로 나눠준 거를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정의한다 라는 이런 첫 번째 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보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한다라고도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저희가 엠니스트 때 했었었는데, 이제 엠니스트 때 했던 게 사실 알고 보면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이었고, 실제로 이걸 한 것과 하지 않은 거의 성능 차이가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알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는 데이터를 원래 거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그래서 평균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 분포인 0, 1,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가도록 하는 그런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분포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정교화 효과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지에서는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때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평균을 0으로 맞춰주면 이게 데이터를 제로 센터드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제로 센터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때 이제 렐루가 아니라 그때 이제 시그모이드와 렐루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제로 센터드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풋이 모두 양수거나 음수 값이 들어오면 웨이트의 업데이트 방향이 다 한 부호로만 고정이 돼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어렵다고 말씀을 저전 회차에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렐루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렐루는 0이 평균이 아니죠. 그러니까 렐루의 함수 자체는 평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제로 센터드 하면 이 문제는 사실 해결되는 거라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제로 센터드하게 바꿔주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전자를 GCN, 글로벌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후자를 LCN, 로컬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 GCN은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의 전부 평균을 구해가지고 모든 이미지를 계산된 평균으로 빼준다. 평균으로 빼주고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LCN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구해가지고 각각 나눠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GCN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얻어낸 이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할 때 트레인 데이터에서 나온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말고도 저번 시간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배웠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제 왜 나오게 됐냐면 이러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인풋 값을 레이어의 각각의 인풋 값을 정규화해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규화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서 이제 한 레이어의 아웃풋을 받아가지고 이 레이어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제 스탠다디제이션 같은 그런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감마랑 베타라는 그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서 이걸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일부 스케일하거나 시프트해주는 그런 효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뒤에 레이어에 인풋으로 전달을 한다라는 개념이었고, 요거를 왜 하는지는 그때도 요거가 왜 효과가 좋은지는 그때 이제 좀 컨트로버시한 주제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은 학습의 수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것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얘기했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직관적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여태까지는 아마 사용해 왔을 건데, 이제 정교화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그리드 서치랑 랜덤 서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서치를 하면 임포턴트 한 것과 언임포턴트 한 것의 그 구분이 쉽지 않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파라미터의 그 종류에 상관없이 너무 일정하게 이렇게 찾게 돼버리기 때문에 별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었고, 랜덤 서치를 사용해야 이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오토 ML이라는 기법도 있지만 이제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코스트도 높고 복잡한 개념이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실 분은 그런 논문들을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배웠는데, 요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주면서 일반화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 첫 번째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장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설명드릴 때 강조한 것은 요거를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테면 이 나비를 상하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나비 사진을 트레인 데이터에 넣으면 이런 사진은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하고 또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살짝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옵티마이저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의 기법 중에 하나인 드롭아웃 플러스 앙상블이라는 개념도 살짝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옵티마이저를 이제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많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출발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줄여서 GD라고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그때 예전에 재영 강사님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이제 W를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원래 웨이트, 그러니까 W 올드 값에다가 이제 요거는 러닝 웨이트였죠. 그래서 일정한 학습률 곱하기 이제 로스를 웨이트로 편미분해 준 값. 이제 요거를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올 거라서 요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G라고 자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와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원래 값에다가 이제 빼주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래 방법은 데이터 전체를 다 써가지고 데이터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웨이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스타트 포인트고 여기가 엔드 포인트인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해서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5번 만에 1, 2, 3, 4, 5 5번 만에 이제 최적의 그런 조합을 찾았다 라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모든 데이터를 다 훑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훑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거의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 100개에서 1000개 정도 있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저희 그때 사이파 10의 경우에는 6만 개 정도 됐었고, 또 세상에는 요새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차고 넘쳐서 데이터를 오히려 골라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왔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서 데이터 셋이 있으면 데이터 한 번 전체를 보고 한 번 업데이트하고 전체를 보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방식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바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줄여서 SGD라고 하는데요.
이 SGD는 뭐가 다르냐면 이전과 웨이트의 업데이트 방식은 똑같은데 데이터를 한 번 보고 전체를 이제 한 번 보고 한 번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자그마한 미니 배치들로 나눴어요. 요거를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케라스에서 모델.fit 할 때 배치 사이즈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한 32, 64, 뭐 이 정도로 보통 해주는데, 요렇게 쓰는 이 32라는 개수가 바로 이 미니 배치의 수와 같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미니 배치로 나눠줘가지고 데이터를 이제는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데이터를 쭉 보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랬다면 이번에는 미니 배치 한 개를 보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미니 배치 한 개를 보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미니 배치 한 개를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최저점에 도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는 요 검은색 선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뭐 만 개를 봤다고 치면은 데이터 만 개를 봤다 치면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 선 하나가 데이터 25,000개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지금 원래 GD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와리가리하는 모습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와리가리를 해도 이제 와리가리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원래 기존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훨씬 빨리 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죠. 와리가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이제 SGD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SGD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스펠링을 틀렸는데 이게 L을 두 번 써야 되거든요. 오실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여기가 목적지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쪽으로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가 각각의 웨이트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요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요쪽에는 이제 굉장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크고 이쪽에는 굉장히 작다고 하면 이 최적의 방향은 요렇게 가는 건데 지금 여기가 업데이트가 크고 여기가 작기 때문에 요렇게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조그마한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한 번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SGD에서 이런 오실레이션이란 프로블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로컬 미니멈에 갇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로스 펑션이고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레디언트 계산 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느 순간 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얼마죠?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0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로스 업데이트 식이 이랬었잖아요. 새로운 W는 이전의 W의 러닝 레이트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지금 0이 돼버린 거니까 결국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텀이 0이 돼버리니까 새로운 W는 예전의 W와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로컬 미니멈에 갇힐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SGD가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로컬 미니멈 뿐만 아니라 이제 2차원 이상으로 가면 새들 포인트도 많이 있는데, 특히 고차원에서는 로컬 미니멈보다 새들 포인트가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고차원 하이퍼 플레인에서는. 그러한 새들 포인트를 SGD가 거기에서도 이제 그레디언트가 제로기 때문에 새들 포인트에 갇힐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SGD를 사람들이 어떻게든 발전시켜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 발전 과정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에서 스토캐스틱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조금 더 성능이 빨라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프로블럼이 있었잖아요. 오실레이션 프로블럼이 있었고 로컬 미니멈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근데 여기 선이 하나 없네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위의 방향이 뭐냐면 바로 그레디언트를 수정해보자 라는 방식이고, 요 밑에 방향이 뭐냐면 러닝 레이트를 수정해보자 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을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멘텀에서 아담으로 가는 선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담이란 친구는 이 러닝 레이트를 수정해보자 에서 나온 러닝 레이트, 이를테면 러닝 레이트 학파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면, 여기에서 나온 이 RMS 프롭이라는 친구랑 이 그레디언트를 바꾸려는 모멘텀이라는 친구랑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엠니스트나 이제 뭐 사이파10 이런 걸 쓸 때 옵티마이저로 보통 그냥 아담을 많이 쓴다라고 했던 게 요 두 개의 장점을 모두 합친 친구이기 때문에 아담을 자주 쓴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프 정정을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SGD를 바꾸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먼저 모멘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에다가 관성을 더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건데, 이제 식을 보자면 원래 W에다가 지금 VT라는 속도를 빼고 있죠. 이게 이제 속도라고 하면 속도 벡터. 이제 이 VT는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그냥 러닝 레이트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곱한 거에 이전 속도를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속도고, 일정한 감마라는 값을 곱해주고 있는데, 요거를 보통 프릭션이라고 하거든요. 마찰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전의 속도에 이제 프릭션을 곱해줘서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구하려고 했던 러닝 레이트에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곱해준 값을 속도 벡터라고 하고, 이런 속도를 이제 원래 거기에서 빼준 원래의 웨이트에서 빼준 값을 새로운 웨이트에다가 대입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멘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전의 속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로컬 미니멈에 빠졌는데 로컬 미니멈에 빠졌을 때 얘가 그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그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속도 벡터가 이전의 속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VT를 계산을 하면 VT가 이제 계속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데 VT가 감마 곱하기 VT-1 더하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그레디언트 값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레디언트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텀도 이제 제로로 가게 되는데 이 VT-1이라는 값이 0이 아닌 값이고 이 감마라는 값도 이제 어떠한 상수로 존재를 할 거니까 결국 이 VT에는 0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웨이트가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이동을 해서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게 바로 이 모멘텀이라는 원리인데 이 모멘텀의 경우에는 오실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친구였는데 관성을 통해서 이 친구를 여기서 좀 중간으로 이제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와리가리 하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이쪽으로 이제 관성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으로 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모멘텀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SGD를 쓸 때는 보통 만약에 SGD를 사용을 한다면 보통 모멘텀을 같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에 이 감마라는 추가된 값이 있었잖아요. 이런 감마는 보통은 0.9 정도의 값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변형을 한 게 바로 네스트로브 Accelerated Gradient라는 기법인데, 다시 말해서 줄여서 NAG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속도를 구할 때 이제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전의 속도에다가 현재 그레디언트, 이전의 속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속도를 구해가지고 현재 속도에다가 벨로시티를 빼서 실제 그 액츄얼 스텝을 찾아내는데, 이제 네스트로브 모멘텀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이 벨로시티를 지금 이게 벡터가 더한 것처럼 나와 있는 게, 여기서는 이제 벨로시티를 마이너스 이렇게 빼지 않고 플러스 벨로시티를 해서 벨로시티 자체에 음수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간단한 얘기였고, 그래서 지금 이 벨로시티에 그레디언트를 해서 실제 스텝을 구했었는데, 네스트로브 모멘텀은 뭐가 다르냐면 이 벨로시티만큼 먼저 가봅니다. 먼저 가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보면 W를 구할 때 W에다가 W 빼기 감마 곱하기 VT-1이라고 구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구할 때 이제 실제로는 이 속도에다가 이 원래 모멘텀은 이제 속도에다가 그레디언트를 그냥 현재 지점에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그냥 더해주기만 했다면, 이 네스트로브 모멘텀은 이 벨로시티만큼 먼저 가서 이 간 부분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실제의 스텝을 옮겨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네스트로브 모멘텀을 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제 일반 모멘텀은 이제 이전의 속도로 갔을 때
그 일반 모멘텀이 글로벌 미니멈에 갔어요. 글로벌 미니멈에 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펑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에 도달을 했다고 칩시다. 모멘텀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제로인데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다시 한 요만큼까지 올라가겠죠.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이만큼 떨어지고 다시 요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그 비중이 작아질 텐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여기서 진동을 하다가 결국 여기에 착지를 하게 될 텐데 그 Nestor of Accelerated Gradient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러한 로스 펑션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로 내려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이라면 바로 이제 모멘텀을 적용을 해서 요만큼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벨로시티를 적용을 해서 미리 한번 이 정도까지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요 정도 맞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까지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전에 여기에 한번 올라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만큼 간 값에서 이제 실제 스텝을 옮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림이 좀 작네요. 좀 큰 그림에다가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모멘텀이라면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이제 이만큼 정도는 원래 모멘텀이 갔을 자리라면 네스트로브 모멘텀은 네스트로브 엑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하면 이 자리까지 먼저 간 다음에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실제 스텝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모멘텀 업데이트 방식을 사용하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다면 네스트로브 모멘텀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반 모멘텀보다 조금 더 그 미니멈에 도달할 때 진동이 적다는 점이 이제 일반 모멘텀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모멘텀이 이러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로컬 미니멈에 닿아도 이제 그거를 그 관성으로 인해서 로컬 미니멈에 가도 이제 그 속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스트로브 모멘텀을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장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옵티마이저의 발전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했다가 스토캐스틱을 이용하게 되는데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수정해서 조금 더 좋은 옵티마이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첫 번째 관성을 추가하는 모멘텀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관성을 먼저 미리 그 속도만큼 가 본 다음에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로 네스트로브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위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좀 수정해보는 그런 방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이제는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러닝 레이트를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시초인 아다그라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2012년에 나온 건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러닝 레이트를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다르게 하자라는 것이 이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러닝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죠. 새로운 러닝 레이트는 러닝 레이트에다가 GT를 GT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을 나눠준 값,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GT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 GT는 뭐냐면, 이전의 GT에다가 그 현재의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스퀘어한 값을 더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요거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의 그레디언트의 스케일을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그레디언트의 스케일,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 그레디언트의 값이,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이전까지의 그레디언트의 스케일을 저장을 해줘가지고 루트를 씌워줘서 러닝 레이트에다가 나눠준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탐색을 할 때 뭐 어떤 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치면은, 이제 이 그레디언트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탐색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 그레디언트의 값이 크겠죠. 이 그레디언트는 탐색 과정을 많이 거쳐왔으니까 요게 이제 쌓인 값이 굉장히 클 건데,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별로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맨날 뭐 0.01 이 정도만 되고, 맨날 학습이 잘 안 된 그런 파라미터가 W1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의 값이 크면 클수록 최적의 그러한 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값이, 여태까지 그레디언트를 쌓아온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웨이트는 최적의 값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적의 값에 가까울수록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탐색을 하고, 최적의 값에 가깝지 않을수록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까지의 그레디언트의 스케일을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를 조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W0랑 W1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처음에 얘는 막 5를 업데이트하고 0.1 업데이트를 했어요. 얘는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막 20을 업데이트하고, 막 얘는 여전히 0.05 이 정도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 G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태까지 온 그 그레디언트의 모든 제곱한 값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0이라고 칩시다. 마이너스 5. 그러면 이제 G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냐면, 5를 제곱한 값에다가 20을 제곱한 값이니까 425, 0.012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러닝 레이트에다가 요거를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01이라고 칩시다. 0.01에다가 이걸 이제 루트를 씌워서 대강 얘는 20점 정도 나오겠고, 얘는 0.1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W0를 구할 때는 러닝 레이트가 0.01에 20을 나눠준 값이니까 0.0005인가요? 0.001에서
2를 나눠준 거니까 0.0005가 될 거고, 이제 W1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가 0.01에서 0.01을 나눠준 값이니까 0.1이 되면서 오히려 러닝 레이트가 커지겠죠. 요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많이 업데이트 되면 많이 업데이트 될수록 러닝 레이트를 줄이고, 적게 업데이트 된 친구는 러닝 레이트를 높여서 좀 더 빨리 최적의 웨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아다그라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2는 뭐냐? 2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2에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요 2는 왜 들어가는 거냐면 보통 이제 처음에 GT를 0으로 초기화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닝 레이트를 0으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2를 넣어가지고 2래 엡실론 값을 넣어가지고 매우 작은 엡실론 값을 넣어서 이제 실제 러닝 레이트를 반영할 때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0으로만 나눠지지 않게 한 게 바로 이 엡실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닝 레이트를 처음으로 그레디언트에 따라 다르게 바꿔보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게 바로 아다그라드였고요. 요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GT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GT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의 값에다가 제곱을 계속 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GT는 이론상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러닝 레이트를 지금 러닝 레이트에다가 GT에다가 엡실론을 더한 값을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요게 무한대로 가버리면 러닝 레이트는 그 새로운 러닝 레이트는 0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습을 진행을 하면 진행할수록, 학습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레디언트 GT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습이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아다그라드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 이제 또 제시가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RMS 프롭이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가 아다델타라는 방식이에요. 이제 첫 번째 RMS 프롭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제 이 친구를 아다델타보다는 이 친구를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이 친구를 보자면, RMS 프롭은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TMI 하나가 제프리 힌튼이라는 딥러닝의 대가분이 계신데, 이제 CNN을 발명하시고 CNN을 만드시고 리넷이라는 알렉스 넷의 전신인 초기의 그런 CNN 아키텍처를 개발하신 제프리 힌튼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이 RMS 프롭이라는 거거든요. 네, RMS 프롭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제시하게 된 아이디어가 아다그라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다그라드에서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바꾸는 거 좋아,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엄청 많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정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G의 값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GT가 GT-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수 평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수 이동 평균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뭐 exponential moving average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제 요게 어떤 개념이냐면 현재 정보가 있어요. 이 GT에 들어갈
이 GT는 이제 미래에 들어갈 값이고 지금 현재 정보가 있고 그리고 과거의 정보가 있고 GT-1이라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의 제곱이라는 현재의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을 어떻게 분배해서 잘 나눠 볼 것이냐라는 게 바로 이 지수 이동 평균의 개념인데 그래서 과거의 값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랑 현재의 값을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를 이제 더하면 1이 되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GT-1이 계속 이제 감마라는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감마는 1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감마라는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무한정 커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RMS 프로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 감마라는 값에는 보통 몇이죠? 0.99 정도라는 값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MS 프로업이 이런 무한정 커지는 걸 방지하는 그런 거였고요. 아다 델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담만큼 자주 쓰이는 거였으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아다 델타를 사용하는 때가 일단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러닝 레이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평균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요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 이제 그러니까 W의 그레디언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레디언트의 그러한 유닛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단위는 요거랑 비례를 하겠죠. 아이고 이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에 비례를 하겠죠. 근데 이 값은 W의 유닛을 UW라고 한다면 이 값은 W의 유닛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기 안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래서 이 아다 델타를 개발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W를 약간 뉴턴스 메소드라고 하는 세컨드 오더 어프록시메이션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게 맞군요. 요렇게 계산을 해서 요렇게 근사를 해서 요거는 그러면 이제 W의 유닛에 비례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자세한 수식의 그 유도 과정은 저도 이제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다델타 페이퍼라고 쳤더니 바로 맨 위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인데요. 요게 이제 이 옵티마이저 친구들 세계에서 약간 뭐라 그러죠? 그 끝판왕 맞아요. 아담이 이제 옵티마이저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에다가 RMS 프롭을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W를 업데이트 할 때 일단 그레디언트가 지금 갑자기 그레디언트가 갑자기 M으로 바뀌었고 이 밑에 GT가 지금 V라고 써져 있는 것 뿐이지 아까 봤던 그 RMS 프롭에서 봤던 그 GT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RMS 프롭에서 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인 건 알겠는데 모멘텀도 지수 평균을 사용을 해서 이전의 값에다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줬고 이제 이 값들이 제일 처음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초기화를 할 때.
근데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면은 여기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의미가 초반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0에 가까운 값에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언바이어스드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MT 햇과 VT 햇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여기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담의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모멘텀과 RMS 프롭을 합친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모멘텀의 장점도 갖고 있고 RMS 프롭의 장점도 갖고 있고 굉장히 좋은 친구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이 옵티마이저에,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또 새로운 옵티마이저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AG랑 아담이랑 합친 나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요런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을 새로 만드실 때 이런 옵티마이저의 종류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옵티마이저를 설명할 때 아까부터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는 러닝 레이트라는 말을 제 옵티마이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러닝 레이트가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우 높은 러닝 레이트를 가진 친구를 가지고 하면 로스가 이렇게 오히려 위로 솟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고, 조금 높은 러닝 레이트를 가진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 낮은 러닝 레이트를 가진 친구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가장 좋은 러닝 레이트를 가진 친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러닝 레이트가 가장 좋은 러닝 레이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러닝 레이트를 되게 높게 잡아요. 뭐 0.01, 0.1 뭐 이 정도로 되게 높게 잡은 다음에 이제 디케이 방식이 이 러닝 레이트를 에폭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닝 레이트가 이제 SGD에다가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을 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스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 이게 로스고 이게 에폭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라는 것도 존재를 한다. 근데 제가 아까 RMS 그 아다그라드에서 출발한 그 친구들은 러닝 레이트를 이제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그런 친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지들이 알아서 그레디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러닝 레이트를 잘 조절을 하고 있는데, 굳이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SGD에다가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시켜주면 굉장히 잘 돌아가지만, 아담에다가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시켜주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효과는 딱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래서 어떤 글을 봤냐면, SGD를 쓸 거면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같이 써라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케라스에 있는 옵티마이저를 조금 훑고 지나가자면, 이제 저희가 쓰는 라이브러리는 텐서플로우이기 때문에 요 앞에 이제 다 tf.이라는 말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tf.keras.optimizers라는 그런 클래스에 이제 여러 가지 SGD, 뭐 RMS 프롭, 아다그라드, 아담이라는 여러 가지 있고, 이제 아다그라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아다델타 같은 것도 있고, 나담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옵티마이저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도 아마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그러면은 모멘텀이랑 네스트로브는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SGD를 보시면 여기 모멘텀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죠.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는 0.0 그러니까 0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모멘텀에다가 0.9 뭐 이런 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DK라는 것도 있는데 이 DK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러닝 레이트 디케이의 효과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원래 러닝 레이트에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원래 러닝 레이트에다가 1 나누기 1 플러스 디케이 요런 효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케이를 0.1이라고 해주면은 러닝 레이트의 매 스텝마다 1.1분의 1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1분의 1로 계속 11분의 10으로 러닝 레이트를 계속 낮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케이가 이루어지고요. 여기 여기 네스트로브는 폴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값을 폴스가 아니라 true로 바꿔주면 아까 말했던 그 네스트로브 모멘텀 방식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따지고 보면 SGD, 모멘텀 그리고 NAG까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제 네. 여기에 있는 값들이 아까 그 봤던 작은 엡실론 요게 이제 감마고 요것도 엡실론이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라스에서 만약에 옵티마이저를 바꾸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케라스에서는 아마 그 옵티마이저를 할 때 스트링으로 뭐 SG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SGD 옵티마이저가 디폴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러닝 레이트나 이런 파라미터를 넣으려면 아무래도 함수의 원형을 직접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저번에도 그 케라스 옵티마이저 다큐멘테이션이 그때 그 EM리스트 컴피티션을 할 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가져온 것들이랑 똑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담을 쓴다. 아담에서 뭐 0.001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미 디폴트로 많이 쓰는 값들을 다 이미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벌써 3시 6분이 다 되어 가니까 일단 지금부터 한 10분간 쉬고 3시 한 10분까지 돌아와 주시면 3시 15분 정도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그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심슨 데이터셋을 오픈 카톡방에 있는 심슨 데이터셋을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또 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려서 이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배운 거는 옵티마이저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바꾸는 과정에는 뭐가 있었고 러닝 레이트를 바꾸는 과정에는 뭐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옵티마이저가 아담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에서 쓰이는 옵티마이저의 그런 뭐라 그러지? 옵티마이저의 원형도 보여드렸고 이제 그 다음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한 방식인 드랍 아웃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모델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냐면 요거는 이제 위에 그 옵티마이저들은 기계 학습이 발전되고 나서 이제 발달된 그런
방식이라면 요 모델 앙상블이라는 개념은 기계학습 이전에도 통계학 쪽에서 많이 사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모델 하나만 학습시켜서 사용을 할 게 아니라 모델 여러 개를 학습시켜서 그거를 합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인풋이 이제 있으면은 인풋을 나눠가지고 클래시파이어 여러 개에다가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가지고 그 각각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결과를 앙상블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내는 건데, 요 앙상블을 해주는 방법이 배깅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을 사실 저희가 직접 모델 앙상블을 구현하기에는 이제 메모리상의 문제도 콜랩에서 메모리상의 문제도 있고 파라미터 개수 등의 문제도 있고 좀 많기 때문에 모델 앙상블을 직접 해보진 않을 건데,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델 앙상블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델 앙상블의 효과는 이제 여러 개를 학습시켜서 합쳐주는데, 이제 여러 개를 학습시킬 때 어떠한 이제 이 데이터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래시파이어에 나누는 뭐 그런 앙상블도 모델 앙상블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데이터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클래시파이어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면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데이터만 넣었으니까. 그래서 요 클래시파이어들이 각각의 각각이 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 앙상블을 해줌으로써 이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여기서 이제 넣어준 값들은 이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델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표준화한, 약간 정규화한 그런 값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모델 앙상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모델 앙상블을 사용을 하면 한 4%에서 5% 정도가 올라간다고는 하는데,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그게 올라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델 앙상블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바로 이 드랍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드랍아웃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이제 2014년에 논문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 드랍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드랍아웃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을 한 뭐 0.8%라고 하죠. 그러면 드랍아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이 있으면 이 뉴런을 이제 이 드랍아웃 확률 0.8%니까 0.8%의 확률로 이 뉴런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 뉴런의 아웃풋이 0이 되게 만듭니다. 아웃풋이 0이 되면은 이 뉴런을 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옆에 그림과 같은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끄기 때문에 이제 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마다 이 뉴런이 확률적으로 꺼지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트레이닝 때는 얘가 꺼졌다가 뭐 두 번째 트레이닝 때는 얘가 켜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뉴런을 꺼버리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요게 과연 진짜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드랍아웃이 여기 논문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버피팅을 막아주는 데 유용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델 앙상블의 효과를
이제 모델 앙상블은 여러 가지 모델로 이제 오버피팅을 조금 막아줬다면, 이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모델 안에서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끄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의 모델 안에 그 안에 이제 소규모의 모델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여러 개의 모델들의 앙상블과 비슷하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오버피팅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런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 어떤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필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이 뉴런은 귀가 있는가? 아이고. 이 뉴런은 귀가 있는가를 체크해주는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은 털이 있는가를 체크해주는 뉴런이라고 치고, 이 뉴런은 뭐 눈이 두 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뉴런이 있다고 치면은, 이러한 뉴런을 하나의 그 모델 하나의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제 이거를 일부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일부만 반영을 해도 이제 모델을 일부만 반영을 하면 요게 뉴런이 굉장히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러지? 조금 일반적인 그런 말을 썼지만, 이제 뉴런이 고천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떤 이미지의 특징 하나를 굉장히 세부적인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캐치하는 필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어떠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오버피팅된 필터를 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오버피팅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랍아웃이 실제로 이제 이런 오버피팅이 왜 막히는지,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왜 막아주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드랍아웃을 쓰면 실제로 오버피팅이 막아진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드랍아웃을 쓰면 오버피팅을 막아진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처음엔 잘 안 되는데, 그냥 쓰면은 오버피팅이 막아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드랍아웃이 뭐 오버피팅을 막아주는데 좋다네, 그래서 뭐 쓰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드랍아웃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드랍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그 뉴런을 랜덤하게 끄는 건데, 테스트를 할 때에는,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현장에 적용을 할 때에는 똑같은 인풋을 주면은 랜덤한 아웃풋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의 그런 랜덤성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드롭아웃 모델을 테스트할 때에는 이제 이거를 아웃풋이라고 하고, y를 아웃풋이라고 하고, x를 인풋, z를 랜덤 마스크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z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드롭아웃이 어떤 뉴런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 y라는 아웃풋은 x와 z의 이제 하나의 x와 z로 이루어진 그런 펑션을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랜덤성을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y는 fx를 가지고 싶은 건데, 다시 말해서 y를 이제 z에 대해서 평균을 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적분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적분을 컴퓨터가 이러한 적분을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드롭아웃을 평균값을 내가지고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이 똑같게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퍼셉트론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y라는 값은 테스트를 할 때 만약에 x랑 x1이랑 x2랑 두 개의 뉴런이 모두 켜져 있다고 하면 y라는 값은 w1 x1 더하기 w2 x2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y의 이제 평균 값은 이 것의 확률이 드랍아웃 확률이 2분의 1 그러니까 0.5%라고 하면 이제 4분의 1 확률로 이 두 개가 모두 켜질 수가 있겠고 4분의 1 확률로 하나만 켜질 수가 있겠고 4분의 1 확률로 이제 두 번째 것만 켜질 수가 있겠고 4분의 1 확률로 둘 다 안 켜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더해보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w1 x1 더하기 w2 x2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 위의 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조금 보이지 않나요? 이 위에 그냥 뉴런을 다 켜놓고 한 거랑 어떠한 연관성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2분의 1이 바로 드롭아웃 확률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롭아웃을 썼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뉴런을 다 켜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각 뉴런의 그 아웃풋에다가 이러한 2분의 1이라는 여기서는 2분의 1이지만 그 테스트를 할 때에는 각 뉴런의 아웃풋에다가 드롭아웃 확률을 곱해줘서 이렇게 드롭아웃을 한 것에 한 모델의 그런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냥 확률을 곱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드롭아웃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도 이제 tf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tf.keras라는 그 API를 찾아가면 거기에는 설명이 너무 불친절하게 돼 있어서 이게 케라스 다큐멘테이션을 찾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tf.keras.layers.dropout 이라는 걸로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모델을 여러분이 만들 때 이제 모델을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시퀀셜 이제 tf.keras. 시퀀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tf.keras.layers.flatten 이런 걸 컴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tf.keras.layers.dropout을 하고 여기 dropout을 하고 0.2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레이어에 대해서 dropout이 0.2%의 확률로 dropout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드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드롭아웃의 시드를 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사실 앞에 옵티마이저가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 오늘 한 거는 옵티마이저의 그런 계보랑 드롭아웃을 모델 앙상블을 잠깐 했고 드롭아웃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미리 해드리자면 이제 요게 이미지넷이라는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그런 대회인데 되게 세계적인 대회인데 2012년에 알렉스넷이 우승을 했고 2014년에는 VGG넷이라는 게 우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2014년에 다른 구글넷이라는 또 다른 게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레스넷 등등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스넷의 아키텍처고 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요거는 구글넷의 아키텍처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CNN 아키텍처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게 왜 잘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쉬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코딩 실습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영 강사님이 준비해주는 코딩 실습을 바로 제 수업에 이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